그렇다면 이 후반전 리스 제임스의 투입과 산초의 투입, 리바이 코릴의 투입을 통해서 척추 라인의 전반에 걸쳐서 첼시는 조정을 하는 데 성공을 했다. 이것은 후반전 운영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마레스카 감독이 앞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맨유를 떠난 안토니와 산초의 대결. 오늘 안토니는 완전히 침묵합니다. 미끄러지고 헛발질하고 그냥. 안토니가 다시 맨유 시절로 돌아갔어. 안토니 보여줘. 베티스는 선제골을 넣었고 후반전에 3골을 내주면서 전반전에 추가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고요. 베티스가 전반전 참 잘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스쿼드의 뎁스 차이, 특히 현재 언제나 그랬지만 유럽 축구 이적 시장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9번 공격수 스트라이커 포지션의 영입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돌려받고 있어요. 보르하 이글레시아스가 셀타 비고로 이적을 했고 그러면서 이글레시아스의 장신 공격수 9번 공격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자원을 보강하지 못한 박한부를 데려오긴 했는데 박한부는 폼이 떨어진 선수니까요. 중국에 갔다 와서 박한부는 우리가 알던 그 박한부가 아니에요. 추가 시간 5분이 주어졌고요. 이제 4분 30초. 이 시간 안에 2골이 나온다면 그건 기적이에요. 그게 이뤄진다면 기적인데 오히려 첼시가 한 골을 더 넣을 가능성이 있어요. 엔소 치고 들어가서 빼주고 카이세도 슛! 골 들어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첼시가 4대1을 만들면서 완전히 베티스의 추격의 희망을 끝내냅니다. 거의 예언처럼 얘기를 하는 순간 골이 들어갔어요. 뚜렷한 색깔, 프리미어리그 팀과 라리가 팀의 이 차이. 갑자기 예전에 그 생각이 나요. 몇 년 전이었는데 그 맨유가 그래도 챔스 호날두 있을 때 그때도 맨유가 비아레알이라는 경기였나? 아무튼 경기를 할 때마다 경기력이 안 좋았는데 결국에 호날두가 골 넣고 앞에서 공격수들이 골 잘 넣어가지고 이기는 상황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라리가 팀들이 경기는 항상 잘하는데 계속 경기만 잘하고 골을 못 넣어서 이기지 못하는 상황들이 펼쳐졌거든요. 그게 오늘도 거의 똑같이 재현이 됐다. 그 이유는 공격수가 없기 때문에 묵직한 문제의 해결사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축구는 결국에는 골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미드필더는 그렇게 잘 키우고 심지어 수비수까지도 잘 키우는 라리가지만 늘 공격수를 키우는 데는 한계점을 보여왔었다. 그게 한계입니다. 그게 바로 스페인 축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숙제죠. 대표팀도 마찬가지잖아요. 최전방 공격수가 좀처럼 잘 나오지 않는 것. 그것까지 잘 키웠으면 스페인이 계속해서 유로와 월드컵을 우승했을 정도로 미드필드 자원, 나머지 포지션 자원은 정말 좋은 게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 축구 자체적으로도 왜 우리는 공격수를 잘 못 키우고 있는 것일까라고 고민을 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신체 조건과 운동 능력과 축구의 문화가 또 많이 녹아 있는 거죠. 경기 끝났습니다. 첼시가 4대1 대승으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유럽 클럽 사상 최초로 챔피언스 리그 우승, 유로파 리그 우승,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우승을 석권하는 팀이 됐고요. 마레스카 감독이 부임 첫 시즌 수많은 논란과 또 아쉬움 속에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이뤄냈고 우승까지 이뤄내면서 최고의 시즌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오늘 경기는 마레스카 감독이 용병술도 잘 보여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산초 선수가 교체로 들어와서 보여줬던 플레이는 산초가 첼시로 완전 이적을 다시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활약을 펼쳤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결국 이거는 사실 용병술이 엔초 마레스카 감독이 좋았다라는 점도 있지만은 솔직히 펠레그리니 감독 입장에서는 교체 카드로 경기의 흐름 변화를 가져온다거나 퀄리티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선수 자원이 또 없었던 것도 아쉬운 부분이었죠. 그게 이제 양 팀의 가장 큰 차이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결과물로 내야 되는 게 감독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레스카 감독이 본인이 전반전의 열세를 극복하는 경기 운영을 했기 때문에 마레스카 감독을 또 칭찬해야 될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펠레그리니 감독의 숙제이기도 하지만 스페인 축구계 전체의 숙제이기도 해요. 그것은 자금적으로 프리미어리그를 따라가는 것은 어떤 나라든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공격수를 사지 않고 잘 키울 것인가 그 고민을 하고 그 답을 찾아내야 한다. 유스팀 육성이 스페인 축구의 또 가장 큰 특징인데 유스 선수들을 잘 키워내는 게 그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전은 레알 베티스가 점유율은 내줬지만 더 많은 슈팅을 때렸고 또 더 기대 득점이 높았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첼시가 66%의 볼 점유율과 1.31골의 기대 득점, 빅찬스 4개를 기록하면서, 또 빅찬스가 4개였는데 4대1로 이겼지만 이 빅찬스 중에 실제 득점으로 이어졌던 것은 2골이었어요. 즉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경기를 했다. 물론 그 점에 있어서는 레알 베티스도 추가골을 넣고 달아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고, 특히 전반전 막판 조니 카르도소가 추가골을 조금 빠른 슈팅을 가져갔다면 만들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쳤던 것도 뼈아팠는데, 그것은 또 어찌 보면 첼시의 수비 라인이 잘 막았다라고도 할 수 있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첼시가 선수들이 결국에는 선수단의 퀄리티로서 볼을 다루는 기술력은 밀릴지언정 축구의 전반적인 능력, 축구 경기를 하는데 필요한 능력 중에 체력과 피지컬 능력에 있어서 앞선다라는 점을 통해서, 그리고 공격진의 개별적 퀄리티가 또 앞선다라는 점, 그리고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의 퀄리티가 앞선다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평가했을 때 리그 순위도 더 높고 또 팀 자체 전력도 높다라는 것을 입증한 결과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슈팅은 베티스 13회, 첼시 11회였는데 이 슈팅 자체의 질이 첼시가 훨씬 높았어요. 슈팅이 그냥 좋다라는 거죠. 첼시 선수의 슈팅 능력 자체가 좋다라는 거죠. 이날 경기 또 패스를 봤을 때 중요한 건 크로스 패스를 통한 공격 창출, 기회 창출이 전문 9번 공격수도 없고 높이 있는 공격수가 없는 베티스는 결국 첼시가 골을 넣고 이제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첼시는 간결한 롱패스나 크로스패스 한두 개로도 내려서 수비하는 베티스의 수비를 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베티스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경기가 뒤집힌 이후에는 넘길 수가 없었어요. 쫓아갈 수가 없었어요. 첼시는 12개의 크로스패스 중에 6개가 정확하게 연결될 정도로 50%의 크로스 성공률을 기록을 했는데, 베티스는 10개의 크로스를 했는데 하나밖에 연결이 안 됐거든요. 성공률이 10%에 불과했고 실질적으로 크로스 패스를 통한 공격 기회 창출이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전 1대0으로 앞섰던 베티스가 전반전에 첼시의 플레이에 가장 아쉬웠던 것이 이 선제골을 내줬을 때 가장 큰 원흉이었던 말로 귀스토가 오른쪽 풀백으로 뛰면서 인버티드로 들어와서 3-2 빌드업의 오른쪽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았을 때 그 자리에서 공격과 수비가 잘 안 됐던 것인데, 엔초 마레스카 감독이 후반전 시작과 함께 말로 귀스토를 빼고 리스 제임스를 투입을 했고, 그를 통해 공격과 수비 빌드업 전체가 보완됐어요. 같은 시점에 펠레그리니 감독도 이 점을 의식한 듯 리카르도 로드리게스 왼쪽 풀백을 빼고 로맹페루를 투입을 해서 이 투입이 실제적으로 첼시의 측면 공격을 어느 정도 더 안정적으로 막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불운하게도 후반 8분인 53분에 왼쪽 측면 공격수로서 날카로운 드리블 능력을 보여서 어찌 보면은 리스 제임스의 위치에 첼시의 오른쪽 풀백이 사이가 공간이 벌어지도록 했던 그 앞대 에잘줄리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첼시 수비의 부담은 줄어들었고, 또한 앞대 에잘줄리가 공이 없을 때도 수비를 참 잘해줬었는데, 헤수스 로드리게스라는 유망주는 수비 상태에서도 콜파머든지 뭐 어떤 그 지역에 첼시 공격이 들어왔을 때 마두에케라든지 이 선수들을 전혀 막지 못하면서 수비적인 역할을 못해주면서 결국 경기를 첼시에 내줄 수밖에 없었다. 이 교체 후에 골이 안 나오자 리스 제임스의 투입 이후 61분 첼시는 네투와 바디아시를 빼고 산초와 콜 윌을 투입을 했는데요. 콜 윌이 투입이 되면서 3백 지역에서의 패스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이 됐고, 네투가 1대1에서 베티스 수비를 공략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산초가 들어오면서 사발리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네투가 오른쪽 공격을 하면서 페루에게 계속 막혔었는데, 산초가 들어와서 산초가 왼쪽으로 가고 마두에케가 오른쪽으로 왔을 때 마두에케는 페루를 상대로 힘에서 또 앞섰고, 헤수스를 상대로도 헤수스가 수비를 못하니까 밀렸고, 그러면서 측면 공격이 살아났고, 측면 공격이 살아나니까 첼시 선수들이 또 엔소가 중앙지역에서 영향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그게 연쇄적으로 이뤄지면서 65분 파머의 크로스를 엔소가 헤더로 연결했고, 또 다시 5분 뒤인 70분에 또 한 번 파머의 크로스를 잭슨이, 결국에는 파머 쪽에 헤수스와 페루가 들어갔던 왼쪽 측면 수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연달아 골을 허용하면서 경기가 뒤집혔고, 역전을 당하고 나서야 베티스는 이날 경기 중 가장 제가 아쉽다라고 말씀드렸던, 베티스 선수들이 다 잘하고 있는데 아쉽다고 말씀드렸던 원톱 박한부가 계속 무력하다 보니까 박한부를 빼고 루이발 선수를 투입을 했는데, 문제는 이 루이발이 전문 9번 공격수가 아니라는 거. 사실 보르아 이글레시아스가 셀타비그로 이적한 이후 9번 공격수가 마땅치 않은
있는 베티스였는데 그나마 스트라이커, 키는 크지 않지만 스트라이커 위치를 보는 시미 아밀라가 부상으로 빠져있고 그런 상태에서 쓸 수 있는 공격수가 많지 않았던 베티스는 루이바를 투입을 했지만 공격적으로 전혀 좋은 영향력을 보이지 못했고 오히려 80분에 니콜라 잭슨이 부상이긴 했지만 빠지면서 미드필드인 듀스베리올이 들어갔을 때 산초와 마두에케를 앞에 놓고 중원을 강화하고 역습을 가져갔는데 83분에 듀스버리홀의 패스를 산초가 득점으로 연결을 하면서 교체 투입한 선수들끼리 쐐기골을 합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베티스는 포르날스와 카르도소 두 명의 중앙 미드필드를 빼고 알티미라와 로셀소 두 명의 공격적인 미드필드를 투입을 해서 총공세에 나섰지만 그때 첼시는 88분 파머를 빼고 장신 공격수 마크 기우를 투입해서 조금 더 확실한 역습 전략을 취했고 첼시는 베티스의 총공세를 끊어낸 후반 추가 시간 1분에 역습 상황에서 엔소의 패스를 받은 카이세도가 4대1로 쐐기골까지 넣으면서 후반전에만 4골을 터뜨리는 완벽한 후반 역전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양팀의 평균 포메이션을 보면 베티스는 역시 11번 최전방 공격수로 뛴 박한부의 영향력이 너무 적었다. 이스코가 정말 고군분투하고 많은 좋은 패스를 뿌려주고 굉장히 개인적인 플레이는 완성도가 높았지만 앞대가 빠진 이후 함께 조합을 이룰 선수가 없었고 또 오른쪽에서 뛴 안토니가 완전히 침묵을 하면서 역시 이스코와 보조를 맞추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후반전 베티스의 공격은 전반전에는 사실 포르날스, 카르도소, 이스코 그리고 앞대까지 이 4명의 선수의 유기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중원을 장악했고 공격 상황에서의 패스 연결과 3자 움직임도 좋았는데 이 앞대가 빠지고 나니까 좌우 측면 공격이 다 무기력해졌고 심지어 박한부까지도 침묵을 하니까 3톱 자체가 완전히 실종이 됐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스코가 뭘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여기에서 수비가 안 되니까 또 쉽게 밀려 내려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두들겨 맞다가 결국에는 골을 먹게 된 것이죠. 반면 첼시는 잭슨이 좀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또 네투가 고전했다고 하더라도 교체로 들어온 산초, 교체로 들어온 제임스 이 선수들이 측면에서의 공격력을 날카롭게 만들어주면서 공격이 끌려 올라갔고 그를 통해서 엔소도 살아났고 결국에는 파머도 살아났고 엔소, 파머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전반전에는 귀스토가 후방 빌드업을 잘 못하니까 첼시의 공이 전진하지 못하게 되니까 엔소를 위로 끌어올리고 그를 통해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장이 반으로 쪼개진 그런 느낌이었어요. 단절된 느낌. 귀스토가 부진하니까 올라간 엔소가 낭비됐고 파머가 따로 놀았는데 리스 제임스가 들어가니까 리스 제임스, 엔소, 파머까지 이 산미들이 작동하기 시작을 한 거죠. 중원을 장악하기 시작한 거죠. 반면에 말씀드린 대로 베티스는 앞대가 빠지면서 전방 압박도 약해지고 이스코와의 연계도 약해지고 공격과 수비가 동시에 약해진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득점 장면을 보시면 바로 이 귀스토가 전반전에 카이세도에게 공을 줄려다가 포르날스에게 잘렸고 이 잘림과 동시에 이스코가 공을 받아서 끌고 올라갔을 때 공을 빼앗긴 귀스토가 너무 천천히 내려왔었고 카이세도가 이스코로 막으려고 내려왔는데 이 3백은 말로 귀스토가 인버티드로 뛸 때 생긴 이 측면 공간 여기를 앞대가 침투하는 것을 보고 이스코가 딱 밀어주면서 앞대가 여기서 가볍게 골을 넣어서 선제골을 넣었거든요. 이 귀스토 리스크를 잘 공략을 했던 거죠. 그러나 후반전에는 엔소와 또 리스 제임스가 매우 안정적인 플레이를 해줬다. 여기 파머도 수비를 잘 내려와줬고 또 이 장면에서 사실 전반전 막판에 이 장면에 이제 전반전 막판에 이 추가 득점 기회를 놓쳤던 장면인데 여기서 골을 넣었다면 사실 베티스가 좀 더 편안하게 경기를 가져갈 수 있었어요. 조니 카르도주가 왼쪽에 또 앞대에게 패스를 줬죠. 여기서도 뒷공간 커버가 전혀 안 됐던 첼시였어요. 말로기스터가 그냥 제껴졌고 그리고 카이세도가 뒤늦게 쫓아와서 태클을 했지만 이걸 또 접고 앞대가 내줬을 때 조니 카르도스의 슈팅이 바디아시를 맞고 빗나갔어요. 이게 들어갔으면은 베티스가 후반전을 편안하게 운영할 수 있었을 텐데 이 기회를 못 살린 게 아쉬웠고 후반전 들어서면서 바로 이 위치에 리스 제임스가 중원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서 마두에케가 사이드에 벌려서 폭을 만들어줬고 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파머가 또한 자유자재로 드리블링을 하면서 앞대가 빠지고 헤드수가 커버하니까 그걸 잘 벗겨내기 시작했고 이 파머의 크로스를 뒤에 있던 엔소가 3자의 움직임으로 엔소에게 이거 하라고 전지시킨 거거든요. 잭슨이 센터백 2명을 달고 있을 때 그 뒤로 파머가 올려서 엔소가 헤딩 슈팅으로 동점골을 넣은 것이고 이것도 준비된 패턴으로 골을 넣은 거고요. 또 파머가 다시 한번 오른쪽을 파고들었을 때 헤수스 로드리게스를 너무나 쉽게 제친 이후 올린 크로스 패스 이거 바르트라가 잭슨 막지 못하고 몸으로 또 밀어 넣었죠.
이 장면 앞서서도 마두에케가 수비 감아서 올린 크로스가 들어왔을 때 베티스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공중볼의 대응이 아쉬웠는데 기본적으로 라리가는 이렇게 힘과 높이 헤딩 능력이 뛰어난 공격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에 대한 대응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득점은 베티스가 총공세를 펼치다가 잘리고 역습당할 때 나왔는데요. 바로 이 장면 듀스버리올이 왼쪽에 공 빠졌을 때 산초가 공 잡았고 여기서는 사발리도 지쳤는지 공을 빠뜨렸어요. 전반전 그리고 후반 초반까지 사발리라면은 잘 끊어냈고 잘 막아냈는데 계속 수비하다가 결국 사발리가 지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산초는 사발리를 앞에 두고 기가 막힌 슈팅을 이거는 뭐 개인 슈팅 퀄리티, 개인 능력으로 골을 넣었죠. 3대1을 만들었고 네 번째 골은 다 올라가 있다가 다 따라 내려오는 상황에서 엔소가 밀어준 공을 카이세도가 때린 슈팅이 이제 수비를 막고 굴절되면서 들어갔죠. 뭐 이거는 뭐 전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흐름적인 상황에서 총공세를 펼치던 팀이 역습당해서 뒷공간이 무너지면서 골을 내준 전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전반전 베티스가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펼치고도 추가골을 넣지 못했던 부분, 또 후반전에 선수 교체를 할 때 두터운 더블 스쿼드를 갖춘 첼시가 더 우세했고 피지컬과 체력적으로도 우세했고 쫓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첼시는 다이렉트한 플레이로 충분히 골을 만들 수 있는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베티스는 전반전에 앞서고 있을 때 추가골을 넣지 못한 것처럼 최전방에 묵직한 공격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후반전에 총공세를 펼칠 때도 그런 다이렉트한 공격을 펼칠 수 있는 공격수가 없었다라는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에 첼시가 우승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승 시상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뭐 새벽 시간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UEFA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한준TV 입중계로 함께 즐겨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는 일요일 새벽이죠. 6월 1일 새벽 4시 유럽 축구 최고의 팀을 가리는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과 이탈리아의 인터밀란의 경기도 한준TV가 입중계할 예정입니다. 뭐 사실 이강인 선수는 지금 이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결승전에 출전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에서는 또 많은 경기를 소화했기 때문에 우승한다면 당연히 우승 멤버로 인정을 받을 거고 인터밀란은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만약 인터밀란이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루지 못하면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토트넘과 연결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이후에 레비 회장이 이제 거취를 정할 것이다. 좋은 감독을 확실히 좋은 감독을 데려올 수 있어야지 경질할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2024-2025 시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또 그 이후에도 월드컵 예선전, 또 피파 클럽 월드컵, 그리고 이어질 2025-2026 시즌의 프리시즌 경기들 쭉 이어지는 축구 이슈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많은 경기들 한준TV가 앞으로도 입중계할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경기 입중계 외에도 중요한 사안과 이슈에 대해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질문에도 대답을 해드리는 소통 방송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